지금 또다시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 철도청장이 한국 고속열차를 타본 후 말을 잃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중국산 철도 장비의 결함이 속속 드러나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태국의 철도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태국 정부가 외면했던 한국의 첨단 철도 기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철도청은 한국 기술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복잡하다며 중국 기술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졌었죠. 그때 철도청장의 논란적인 발언이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태국의 철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정부의 압력 속에서도 진실을 위한 그의 용기는 기술적, 안전과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철도청에서 일하고 있는 나통싹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태국 철도 시스템에 대해 문제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점점 먼지만 쌓여가는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첨단 철도 기술 박람회에 참석해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던 제 모습이 무색하게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에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취임한 후 첫 내각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천명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철도청 최고위 간부들이 소집되었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 내려왔죠. 다음 주에는 철도청 내 인사 개편이 있었고 한국기술에 호의적이던 부서장 셋이 지방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철도청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제 전임자는 정치적 견해차로 사임했다고 했지만 모두가 그가 중국산 신호 시스템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태국 전역의 철도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낡은 선로, 노후된 신호체계, 부품 품질 문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속으로는 걱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총리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정책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종종 중국 기술을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했지만 깊은 밤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면 제 표정은 항상 무거웠죠. 사실 태국에서는 철도뿐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의 현대차가 철수하고 그 자리를 중국의 BYD가 차지했어요. 태국 소비자들은 초기에는 중국차의 저렴한 가격에 매료되었지만 점차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정부의 친중 정책은 계속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치앙마이 인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번 사고는 그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빗속에서 기울어진 열차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청장님,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입장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의연한 표정을 지으며 조사 중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 저는 이 사고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부품 품질과 유지보수 문제가 원인이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들의 내구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는 태국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여주던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과 안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언론은 연일철도청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침묵했고 저는 혼자서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제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정치인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철도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었죠. 저녁 늦게 총리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태국 철도의 미래와 수많은 시민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죠. 여론의 압박을 받은 태국 정부는 결국 한국에 긴급하게 철도, 안전 시스템 및 최신 고속열차 시범 운행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을 발표하던 날 총리실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가 회의실을 나설 때 총리의 수석 보좌관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청장님이라고 속삭였죠.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국이 이전에 도입한 중국산 열차 신호 시스템이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방콕-아유타야 노선에서 중국산 신호 시스템 때문에 심각한 지연이 반복되었고 2차례나 충돌 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태국에 공급한 장비가 중국 내수용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왔던 겁니다. 공식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정치적 입장을 고수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내밀한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심지어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 대신 중국의 BYD가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를 근거로 철도 시스템도 중국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태국에 도착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꼼꼼히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 측 기술진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완벽한 준비성에 저는 첫 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범 운행 일정이 잡히자 태국 전역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언론은 연일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철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기술진과 함께 최신 고속열차가 태국에 도착했죠. 그들은 태국의 노후된 철로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화된 운행 계획을 세웠어요. 시범 운행 당일 방콕역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철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고 일반 시민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한국 고속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내심으로는 기술 전문가로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객실,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편안한 좌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은 저에게 열차의 특징과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열차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죠. 정말 인상적이군요. 저는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태국이 수년간 애써 무시해왔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국 철도에서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본 철학의 차이였죠.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태국의 노후화된 철로 위를 달리는 한국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죠. 제 옆에 앉은 한국 기술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이런 조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속도계가 시속 200km를 넘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달리기 선수의 심장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는 태국 철도 역사상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물병 속의 물이 흔들림 없이 고요한 것을 보며 저는 이 열차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체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도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완벽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가능한 건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철도 기술의 한계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제 놀라움에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저는 진정한 기술력의 차이를 느꼈죠. 시속 300km를 넘어서자 객실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고 승무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열악한 철로 상태를 떠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운행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술자가 건넨 태블릿을 들여다보니 실시간으로 열차의 모든 부분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 그것들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같은 시간, 제 머릿속에는 태국에서 판매 중인 중국 전기차 BYD의 문제점이 떠올랐습니다. 배터리 내구성 부족, 화재 위험,
부실한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현장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말이 없는지 물었고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 기술이 상상 이상이라고 당황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자들은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철도청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기술의 현실 앞에 압도된 한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열차가 속도를 더욱 높여갈 때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태국의 미래가 이 속도로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정치적 이유로 중국 기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열차의 부드러운 진동 속에서 저는 몇 달 전 중국 고위 관리와의 회의를 떠올렸어요. 그들이 제시한 철도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항상 모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그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죠. 이제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시범 주행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 기술자들은 태국 철도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즉석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제안이었죠.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중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 전략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이었어요. 핵심 기술은 본국에 남겨두고 현지 고용 대신 자국민을 주로 고용하며 현지 경제와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패턴. BYD가 태국에 세운 공장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었고 태국 경제와의 실질적 교류는 미미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내면에서는 본래의 기술 우선주의 성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제 커리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테지만 그것이 과연 태국을 위한 선택일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 제가 내릴 결정은 단순히 철도 시스템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 양심과 태국의 기술적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카메라의 불빛 속에서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여전히 중국 기술을 옹호하는 외교적 발언을 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열차의 안정성과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안전 시스템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은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총리실과 친중 성향 고위 관리들의 번호였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한 발언이 가져올 폭풍우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뉴스 프로그램은 제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태국 철도청장, 한국 기술 우수성 인정. 친나와 정부의 친중 정책의 첫 균열.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상대로 총리실에서 긴급 소환장이 왔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총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어제의 발언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어요. 중국 측에서 이미 공식적인 우려 표명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총리는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수정하기를 원했죠.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총리의 요구에 순응하고 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험난하지만 정직한 길로 제가 목격한 진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는 치앙마이 탈선 사고 현장의 모습, 한국 열차의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무엇보다 태국 국민들의 안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총리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제가 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기술적 우수성이며 태국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했어요. BYD 전기차의 화재 위험, 부실한 애프터 서비스,
배터리 내구성 문제까지. 총리는 제 발언을 자르며 이런 판단은 기술 전문가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톤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은 정책을 따르는 것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미 제 진로가 결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철도청장으로서의 제 임기는 곧 끝날 것이고 저는 이상한 개인적 사유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말했고 기술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직원들의 복잡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기술진과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철도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태국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안전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기술자, 교육과 기술 이전에 대한 그들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이 스스로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국 측에서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협력이었어요. 중국의 접근 방식은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너희는 그냥 사용만 해라는 식이었죠. 반면 한국의 제안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제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며 이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한국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국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직면한 상황의 무게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기꺼이 감수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하니까요. 이틀 뒤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신문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떠났다는 공식 발표가 실렸어요. 사실상의 해임 통보였죠. 자택에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저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는 진실을 위한 싸움이라는 짧은 코멘트만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제 전임 철도청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신호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다 쫓겨난 인물이었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상황이 정확히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저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청장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었어요. 그가 재직 시절 수집했던 중국 철도 장비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고 했어요. 이 보고서는 중국이 태국에 공급한 철도 장비의 품질이 중국 내수용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태국의 철도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전임 청장이 알려준 위치에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충격적인 사진들과 기술적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중국산 신호 시스템의 결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국 내부 문건에서도 이 결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믿을 수 있는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다만 제 이름은 철저히 익명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흘 뒤 태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중국 철도 장비의 위험성 관련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부 문건을 인용하며 태국 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상세히 보도했어요. 이 보도는 태국 사회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야당은 즉각 국회 조사를 요구했어요. 정부는 황급히 대응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보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중국 측도 품질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러나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BYD 전기차의 화재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면서 중국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된 후 태국 사회는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한 발언과 유출된 보고서의 증거들은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진실을 말하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철도 안전에 관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압박 속에서 태국철도청은 마침내 한국기술의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제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실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철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발언 같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철도청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대사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랜 우정을 가진 태국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분명한 압력이었죠. 저는 창문을 통해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어요. 며칠 후 저는 총리실로부터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경고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한국 기술을 지지하면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중국 언론에서는 저를 외국 세력에 매수된 인물로 묘사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태국 언론에서도 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제 과거 행적을 뒤지면서 무언가 흠을 찾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느껴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세무조사가 나온 일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그들은 아주 사소한 서류상 미비점까지 지적하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친했던 동료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피했어요. 심지어 오랜 친구들조차도 저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듯 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만들어낸 공포의 분위기였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철도청의 시범 도입 검토는 추가 연구 필요라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철도청의 중간 관리자였어요. 주위를 살핀 후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도청 내부에서 한국기술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부서로 좌천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기술 도입을 지지했던 몇몇 엔지니어들은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이라는 명백한 사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현실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창문을 통해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외교적인 표현으로 태국의 철도 시스템이 최선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어요. 은퇴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진실은 알려졌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고속열차에 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느꼈던 그 안정감과 감탄, 그리고 희망.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은 태국이 그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이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시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태국의 철도 시스템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고 저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이 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기술적 발전을 위해 얼마나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와야 할 것입니다.